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문건 파문이 벌써 4주째를 넘어서 5주차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놓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지난 15일 문을 연 임시국회가 이틀째 파행할 걸로 전망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을 모시고 정윤회 파문 그리고 전당대회로 후끈 달아오른 당내 분위기 또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결심한 이유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야성 회복 정권 교체 야당답게 정청래 거침없이 정청래 정청래입니다. 뭐야 여기 선거 깜짝 놀랐죠?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당을 깜짝 놀라게 할 후보 정청래입니다. 지난 방송까지 저희는 참 겸손인, 참 반성인 에서 다시 참 겸손인의 모드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야성 회복 뭐 이래가 어디 집회장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제 수원에 갔어요. 지역 네. 대의원대 가서 이런 후보 본 적 있느냐? 없다. 그럼 다 술잔을 들어라. 제가 야당답게 그러면 정청래를 외쳐라. 거침없이 그러면 정청래를 외쳐라. 네. 이야 한 명도 빠짐없이 연습도 없이 정청래를 외치더라고. 그래서 지금 술이 아직 안 깬 상태에서 나오신 거예요? 약간 지금 알딸딸합니다. 음주 방송?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정화가 됐어요. 지금 아침이기 때문에 술이 깬 상태로 해주세요. 이 시대에 참 겸손인이면서 참 고뇌인 그러면서 육회 통쾌 상쾌 그래야 국민들이 흔쾌. 그렇죠. 박근혜는 불쾌. 아니 근데 의상도 오늘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게 입으셨어요. 색깔 있는 인터뷰에 출연한다고 색깔 있게 입으신 건가? 완전 까만 와이셔츠. 그러니까요. 샛노란 넥타이. 당은 죽었다. 앞으로 당의 색깔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컨셉 있는 정치인. 색깔 있는 정치인. 색깔 있는 정치인. 색깔 있는 인터뷰에 나온 색깔 있는 정치인. 오늘 컨셉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벌써 사그라들지가 않습니다.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파문. 정윤회가 아니라 정청래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중에? 저는 오로지 지금 최고위원 출마 당선. 그럼 욕 먹어요, 의원님. 목표를 향한 폭풍 질주 이것밖에 없어요. 안 돼. 그렇게 가면 욕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현안에 대해서 진중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파문이 전국을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야당은 뭐 하고 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어요. 진상조사단 꾸렸지만. 자 우선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파문 의원님은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찌라시에 의한 찌라시를 위한 찌라시 정권이다. 그 기억나세요? 2012년 12월 14일로 기억하는데 부산 유세에서 비 내리는 부산에서 김무성 대표가 NLL 대화록을 줄줄줄 읽어나갔죠. 그렇습니다. 울부짖었죠.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 그의 비서실장 문재인이 당선되면 되겠느냐 하면서 NLL 대화록을 읽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 출두하면서 그거 출처가 어디냐? 어디서 봤냐? 찌라시에서 봤다. 그렇습니다. 이 정권은 찌라시에 의해서 탄생된 정권이죠. 지금 정윤회 문건, 박지만 문건도 결국은 찌라시다. 근데 그 찌라시를 그럼 어디서 작성을 했느냐? 찌라시 내용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찌라시에 의해서 정권이 탄생되기도 했고 그리고 정권의 운영을 찌라시에 의존하다가 이제 들킨 거죠. 그러니까 찌라시다, 루머다. 그러면 그 내용이 찌라시라고 쳐요. 그러면 그 찌라시에 나온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네. 박근혜 정권 휘하에 있는 발밑에 있는 검찰이 무슨 얘기를 한들 네. 국민들이 안 먹어주죠. 안 믿어주죠. 네. 저 같으면 만약에 그것이 찌라시고 완전 누모고 허위고 네. 그렇다면 특검을 통해서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조사했는데 이건 루머다 라고 찌라시다 라고 얘기하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손쉬운 방법을 쓰지 않고 찌라시니까 국민 여러분 그 찌라시는 믿지 마시고 저를 믿어주세요. 그렇게 한들 국민들이 믿어주겠느냐. 자, 그런데 이 야당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이 정윤회 문건의 진실을 밝히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특검법에 따르면 이 특검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그러니까 훌륭한 특검 2명을 올리면 2명 중에 1명을 누구를 찍어도 훌륭한 특검으로 이제 올려야 여야가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간에 자기들이 명명백백하게 이건 허위 사실이다 그러면 그거를 입증하는 수단과 방법 어떻게 보면 도구로 특검을 활용하면 본인들에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에게 좋은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야당이. 그런데도 그걸 안 하고 있다. 답답하다. 국정조사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이라도 해라. 그런데 특검도 안 받겠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전히 지금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여론이 60%가 넘기 때문에 64%인가 그렇게 64% 정도 나왔죠. 한길 리서치 조사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전히 보면 그 이번 검찰 조사는 분명하게 유출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은 사실 그 소문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중앙일보에 따르면 그 정윤회 씨의 부인인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건물에 임대한 임대사업자 입에서 나간 얘기고 그 임대사업자 입에서 나간 얘기가 그 박동열 전 지방국세청장 입을 통해서 박관천의 입으로 박관천의 입을 통해서 조응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내용은 소문에 의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찌라시고 루머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검찰 수사로 마무리가 되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야당이 계속 지금 국회 운영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국회 상임위 중에서 겸임 상임위이죠. 운영위가 어디를 담당하냐면 청와대를 담당하죠. 그렇죠. 청와대 국정감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국정조사가 아니라면 그 전에 운영위를 열어서 청와대 김기춘 실장 이하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을 다 불러서 거기서 한번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짜맞추기 수사에 반대로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면 퍼즐을 맞추다 보면 뭔가 실체가 잡힐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청와대가 나오면은 뭐라도 밟힐 수 있어요. 다 짰는데 미처 짜지 못한 게 있어. 어떤 걸? 뭐가 질문이 나올지를 다 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때 짜 맞춘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저렇게 당황하는 거라든가 잘못 답변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에게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도움을 주고 있는 거네요. 국정조사 부담스러우니까 국회 운영위 받아라. 그죠? 그리고 어차피 검찰 수사해도 안 되니까 국민들이 안 믿어주니까 특검 받아라라고 하는 게 봐주기를 하고 있는데 길을 제시하는데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죠 지금. 그리고 계속 의혹 속으로 스스로 자기를. 저는 이번에 그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리턴을 보면서 어제 서부지검에 와서 고개를 90도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한 120, 30도 숙였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휘날리면서 콧물도 살짝. 그러면서 코끝에 눈물이 맺히면서 옆에 있는 기자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청와대 이번에 문건 파동을 보면서 마치 궁중암투 사극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무슨 장희빈 뭐 이러면서 막 모략 음모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자체도 역사 리턴이지만 네.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 박근혜 대통령의 대처 방식 이것도 상당히 이 역사 리턴이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예전에 학력고사 시절에 공부할 때 네. 성문 종합영어 있잖아요. 네네. 거기 맨 앞에 나온 말 혹시 기억나세요? 뭐였죠? 생각이 안 나네. Honest is the best policy. 정직함이 최선의 맞아요. 정책이다. 이것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또 부풀려지거나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은 또 그대로 바로잡고 저는 그 문건에 나온 것이 100% 사실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추측하고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오버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저는 있는 네. 성질의 문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립적인 특검이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네. 가닥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저는 좀 답답한 게요. 특검이든 또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든 이것은 모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여야 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인데 이것을 왜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리고 국회 대정부 질문장에서 막 막말이 오가고 고성이 오가고 뭐 이렇게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새누리당은 특검이나 국회 운영이나 국정조사나 좀 어떤 입장이에요? 새누리당 의원들과 실제로 네. 사석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웬만한 다른 사안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비공개되니까 저랑 얘기하는 게 살짝 디스도 하고 네. 청와대 그다음에 당 지도부를 까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이 상하리만큼 정윤의 이 문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그거 다 루머야. 그거 사실이 아니야. 요 얘기만 딱 하고 그냥 함구를 해버려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사석에서도요? 사석에서도. 그래서 혹시 자기가 한 말이 새 나갈까 봐 엄청 몸조심을 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것은 왜 그럴까. 네.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이건 심각한 사건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지지율이 40% 이하로 30%로 떨어졌잖아요. 네.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보고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 어떤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정말 심각한 정권의 위기다. 이거를 근데 돌파할 수 있는 묘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이런 사건은요. 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루머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루머가 루머를 낳고 그 루머는 또 루머를 낳고 네. 이것은 그래서 말 없는 발 없는 말이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 이런 게 있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발 없는 말이 네. 천리를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것은 광속도로 지금 인터넷을 지금 뒤덮고 있거든요. 지배하고 있죠. 지배하고 있어요 완전히. 네. 어떠한 정치 사안보다도 네.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뭐 4대 강이라든가 자원 외교라든가 네. 방산비리 이런 부분이 사실 더 국민들의 생활에 네. 그리고 우리 국가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윤회 씨 아니면 뭐 박지만 씨 그들끼리의 암투는 국민 생활과 정책 이런 부분에 뭐 그다지 큰 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은 이것이 너무나 관심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말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재미도 있는 그러면서 묘한 호기심을 묘한 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을 끄고 가야 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 네. 만으로는 이것이 안 꺼질 거예요. 네. 그냥 덮고 갈 수는 있겠죠. 그들의 힘으로. 네. 그러나 이것은 계속 네. 덮여진 뚜껑 밑에서 꿈틀거린다. 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대한 정권의 위기다라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기자들의 분석이긴 한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원래 예정보다 원래는 연말께라고 얘기했고 원래 법조 안에서는 내년 3월 정도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게 느닷없이 땡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혹시 이거를 좀 이재명 성남시장식으로 표현하자면 개벽다기 작전. 개벽다기를 던져서 시선을 딴 데로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일을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개벽다기 작전이 절대로 먹히지 않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름 SNS 전문가잖아요. 네. 네. 빅데이터 분석가이기도 하고.
근데 트위터 상에서요. 네. 버즈량이라고 그러죠. 버즈량. 버즈량. 버즈량이 3만 회 이상이면 그것은 반드시 낭중지추처럼 네. 외화돼서 신문의 기사화가 됩니다. 그 빅데이터 반드시. 분석상. 예, 예. 근데 이 정윤의 이 문건 파동 이것은요. 네. 매일 3만 회 이상의 버즈량이 몇 달간 갈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개벽다기, 하여튼 뭐 이렇게 시선 분산을 하는 뭐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이 사안은 죽지 않는 사안이다. 그렇죠. 이것은 제가 예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야당의 객관적인 힘을 빌려서 이것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우리가 반대하고 밉고 싫어도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 원수에 관련된 풍문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주요연화 이 땅콩 리턴 사건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을 한진항공으로 바꾸라. 왜 이런 민간 항공사를 대한민국의 국호를 부여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 개인 회사잖아요. 그리고 외국 항공사 대표가 막 조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이 마치 조롱받는 듯한 불쾌함과 자존심 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외국에 나가면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국가 원수와 대한민국이 조롱받는 이 사태 이것은 아무리 봐도 좀 아닌 거죠. 우리가 삼성 재벌 막 이렇게 공격도 하고 비판도 하다가 파리 드골공항에 딱 내려가면 삼성 애니콜 딱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삼성을 비판했다가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뿌듯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애국심이거든요. 정권과 관계없이 재벌과 관계없이 따라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호불호를 떠나서 빨리 해결해야 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한 나름대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적 의혹이 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 사건으로 사람이 한 명 죽었지 않습니까? 멀쩡한 경찰관 한 명이 죽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정신 착란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경이가 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막 줄줄이 이제 구속이 되고 이럴 텐데 이것을 그냥 그리고 또 의혹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문체부 국과장 인사에 대통령은 왜 개입을 했던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언급이 없어요.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오늘도 조간에 보면 좋다. 근데 문체부 국과장 직접 수첩에서 이름을 꺼내서 이렇게 인사 지시를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요. 이대로 만약에 검찰 지금 수사 방향대로 끝나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새누리당 정권이 어떻게 이 정국을 운영하려고 할까? 참 이렇게 무모하고 무도할까? 그 정도로 자기가 보수 언론 장악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믿는 것일까? 정말 국민들의 이 민심, 민도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체부 국과장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이것을 그냥 묵살하고 무시하면 임기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의혹이 제기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의원님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말씀하세요 했더니 여기서는 안 되고 따로 둘이 좀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취직 부탁이에요. 취직? 예. 우리 아들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사법고시 패스했는데 변호사래요. 들어갈 회사가 없대요. 에? 로펌이 있잖아. 많잖아. 개업해도 되잖아요. 거기도 그런데 잘 안 되나 봐요. 변호사 개업해도 그래서 되잖아. 사법고시 패스한 변호사 자격증 있는 엄마가 어디 들어갈 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국회의원한테 취직 부탁. 네, 그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챙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대통령한테 국과장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수첩에 적어서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 인사조치하라고 하는 것은 가족 챙기듯이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족인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그런 것은 그 이틀 뒤에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틀 동안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계셨으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말 이것은 너무나 심각하고 이상한 네. 일이죠. 근데 유일하게 청와대가 지금 다 명예훼손 걸고 있잖아요. 네. 건건이. 근데 한겨레 보도 이 문체부 국과장에 대해서는 그 고소를 안 하고 있어요. 장윤선의 팟짱. 자, 저희가 이제 전국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윤회 사건 땅콩 리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국면에 야당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봤더니 전부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실제로 당이 그런가요?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대책을 해야 되는데 비상이 아닌 것 같아. 평상인 것 같아.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박범계 의원이 고군분투하고 있죠. 네. 잘 하고 계신데 저는 국정농단, 뭐 조사단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투쟁본부, 투쟁위원회 뭐 이런 것을 꾸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과거 김영삼, 김대중 네. 물론 그 시대에 패단이 없지 않지만. 네.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아마 투쟁위원회를 꾸리고 전국 지역위원회 지구당별로 당원들 이렇게 모아서 지금 무슨 결의대회, 투쟁대회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이유는 간단하죠. 정청래 같은 사람이 지금 지도부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살짝 깔때기가 20분이 넘었는데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역시 24분 32초에 딱 나오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출마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직 후보 등록을 안 했잖아요. 출마 선언만 있고 네. 정청래의 절치부심 네. 그리고 임전무태 결사항전에 결연한 의지가 있죠. 네. 자, 후보 등록은 제가 알기로는 29일, 30일 이달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후보 등록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일단 선언하고 보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빵이 선빵이다. 그래서 선빵을 날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후보군들이 당황망조하고 아연실색 했다는 후문이 있어요. 네. 자, 우선 보니까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고위원이 되면 대한민국 제1야당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네.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할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존재감이 없었어요. 뭐냐면 비대위가 계속 이제 2012년 대선 패배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 계속 비대위 시스템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 시리즈 계속 가고 있어서 도대체 이 당이 뭘 하고 있는지 이제는 욕하기도 싫다. 관심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자, 일단 우선 최고위원이 돼서 제1야당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어떻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까? 당을 뒤집어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 지금 당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거냐? 네. 밥상을 걷어차겠다는 거냐? 이렇게 또 살짝 꽈가지고 보도한 데도 있고 그래요. 제 말씀은 이런 거죠. 태풍이 몰아치면 바다가 뒤집혀지는 거죠. 그렇게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놓으면 플랭크톤이 잘 산답니다. 그럼 이 플랭크톤을 먹는 고기들이 그곳에 모여들어요. 관심이 있게 되죠. 그런 것처럼 당을 지금 한번 확 뒤집어 놓으면 거기에 관심도 갖게 되고 플랑크톤을 먹으러 물고기가 오듯이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밥상을 아무리 봐도 먹을 반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밥상에 맛있는 반찬들을 많이 차려 올리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희 모토는 이런 거죠. 정당 혁신 없이 정치 혁신 없다. 정치 혁신 없이 국가 혁신 없다. 그러면 이 나라를 바꿔놓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그 출발점은 정당의 혁신이다. 근데 정당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변화, 체인지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지금 이렇게 화석처럼 고정화되어 있는 이 당을 흔들어 깨워야 된다. 무엇으로 깨울까?
할 땐 저는 민심의 파도로 이 죽어 있는 당을 흔들어 깨워야 된다. 네. 그런 민심을 어떻게 그러면 반영하고 민심을 당으로 물을 댈 것인가. 네. 저는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의 토론만 있어요. 실천이 없어. 실천이 없다. 실천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토로만 해요. 근데 그 토로하다가 네.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가 아니잖아요. 네. 무관심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청래가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건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당의 SNS라는 민심의 수로 통로를 저는 만들겠다. 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네. SNS를 통해서 전당원 투표 형식을 빌려서 네. 당의 정책들을 결정해 나가겠다. 네. 이런 거고요. 사실이 좀 과장되긴 했지만 네. 우리 당 안에 뭐 친노, 비노, 호남, 비호남, 뭐 개파 이런 것이 키워드가 돼 있어요. 네. 사실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친박, 반박, 비박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실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이 이제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이 걸쳐놓은 프레임이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상 그것이 온전하기도 하거든요. 개파라는 것이. 이것을 일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공천혁명입니다. 공천혁명.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도 그 정치혁신 관련해서 제가 제안했는데 현역 의원 같은 경우 평가를 하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수 의원, 보통 의원, 아닌 의원 이렇게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공천에 반영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청문회 같은 경우는 한 1000가지 정도의 퀘스천이 있대요. 질문하고 거기에 본인이 직접 답변하고 그러면 FBI, CIA, 국세청 뭐 이런 데서 사전 스크린을 하고 거기에 합격을 받으면 청문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쓴 것과 맞지 않는다. 그럼 백악관에 부른다는 거예요. 해명해라. 그래서 해명이 되지 않으면 청문회에 올리지 않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량 분석이 아니라 정성 분석을 해서 민정책연구원에서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수백 가지. 네. 저는 한 200~300가지만 만들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성 분석을 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천에 반영을 하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지역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개파 보스 따라다닐 시간이 없어요. 이거 하느라고. 어떤 일이 있냐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있어요. 네.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비우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개파 보스가 무슨 토론회를 해요. 표결을 하지 않고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왜 그래야 돼요? 공천 때문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개파를 해체하지 아무리 백날 수백 번 골백 번 외쳐봐도 공천 개혁을 하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정착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여성 비례대표, 남성 비례대표 한 명씩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조동원인가요? 조원동인가요? 조동원 홍보본부장. 근데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21세기 정당에서 SNS가 결합되지 않으면 사멸해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전당대회 때 모바일 투표를 하자 하니까 난리가 나요. 모바일에 모자만 남으면 부르르 떨어요.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이것은 너무 이상하다. 전 국민의 70%가 스마트폰을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갖고 다녀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SNS거든요. 근데 모바일을 거부하는 정당이 마치 70%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국민들을 거부하는 듯한 인상이잖아요. 그리고 비루하잖아요. 그렇죠. 진보적인 당이 돼야 되는데 진부한 당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평가 시스템으로 의원들도 평가하고 지역위원장도 평가하고 이러면 전부 이제 그 일을 하느라고 바쁘겠지만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구민주당, 구민주통합당 등등이 그 이런 거를 할 줄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보이지 않는 권력, 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했던 거 아닙니까?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2010년인가 11년도에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당개혁특위가 만들어졌어요.
가장 심도 있는 혁신안을 만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 안에 모든 당 개혁, 당의 방향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실천을 안 하는 거죠. 그것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당의 지도부에서요. SNS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안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도구가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 그 도구를 통해서 새로운 혁명과 시대 정신이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뭐 알제리 뭐 이런 데서 이라크 뭐 이런 데 이집트에서 그때 무슨 자스민 혁명 이런 것이 사실은 페이스북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이런 도구가 혁명의 수단을 넘어서 시대 정신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발달돼 있는 SNS 인터넷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SNS의 시대 정신을 외면하고는 정당이 존립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 관점은 굉장히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인데 그동안 애써 외면해 왔던 것 같아요. 불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SNS 스타 정치인이 몇 명이 안 되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리고 누가 뭐 하는지도 잘 몰라요. 민주당 의원 누구 있는지. 아니 새정치민주연합. 근데 새로운 현상이 하나 발생했어요. 어떤 건가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원래 의원들은 의원들이 잘하는 것을 절대 칭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절대 뭘 부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심심치 않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정의원 부탁이 있어요. 그래서 예 무슨 부탁이에요? 그러면 내가 트위터 날렸는데 리트윗 좀 해주세요. RT? RT.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RT와 좋아요를 네. 좀 인심을 썼으면 좋겠어요. 네. 팟짱도 좋아요. 네. 눌러주시고. 근데 장윤선 차장이 아닌 기자님, 나 놀랬어. 왜요? 야, 팟짱이 네. 팟캐스트 순위 1위를 네. 계속 달려. 그러니까요. 야, 깜짝이야. 그래서 내가 초창기 자리 못 잡고 있을 때 내가 2번 출연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모든 게 정청래 때문이다.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더라고. 2차 깔때기가 35분 27초. 나오겠다. 자, 근데 저는 그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그 굉장히 오래 출입한 기자인데 실천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답답해해요. 그러니까 무슨 국면이 그 상황이 마련이 되면 이 상황을 야당이 리드를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켜보는 정당. 자, 그러니까요. 네. 시대 정신을 항상 생각하고 시대 정신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네. 자, 일제 시대 때 시대 정신은 뭐였을까요? 독립운동이에요. 네. 자, 60년대, 70년대는 뭐였을까요? 서독으로 간 광부, 간호사, 그 조국 근대화 이런 것이 시대 정신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70년대, 80년대는 시대 정신이 민주화 투쟁 이런 거 시대 정신이에요. 네. 90년대는 장윤선 기자가 시대 정신에 복무했잖아요. 시민 주권 찾기 운동, 시민 운동이잖아요. 네. 21세기의 시민 그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저는 뭘까? 봤을 때 딱히 잡히는 게 없잖아요. 문화 강국의 시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딱 잡힌 게 뭐냐면 소통, 수평적 리더십 네. 이런 것이 저는 시대 정신이다. 근데 그것이 어떤 공간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SNS 이것 자체가 네. 도구와 수단이지만 이것이 시대 정신이겠구나. 이 안에서 정화되고 새로운 의견이 올라오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올라오고 그렇죠. 대안도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솔루션 툴이지만 솔루션이다. 저는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노사모 게시판 그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퇴행을 했죠. 당 게시판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열린우리당 때만 하더라도 당을 상징하는 미디어도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흔한 70년대, 80년대 그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했던 당보. 네. 그것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제가 팟캐스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팟캐스트가 지금 대세잖아요. 네. 여기 나오세요. 그냥 새로 하지 말고. 같이 할까? 아니야. 같이는 안 해. 네. 그래서 저는 지금 10년째 한 곳에 머물러 있다, 네. 고여 있다. 그래서 죽은 호수처럼 돼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산소량이 급격히 지금 급감해서 네.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죽은 호수를 다시 한번 뒤집어 놓겠다. 그래야 물고기도 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죠. 맞습니다. 그 SNS를 등한시하는 정당은 발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요새처럼 지식 혼자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이럴 때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협력하는 이런 네트워크 사회에서 이 네트워크 없이 우리끼리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당이 제가 놀랐어요. 생존하기가 어렵죠. 저에 대해서 놀랐거든요. 그 제 페이스북에 네. 출마 선언문을 올렸어요. 네. 보통 이렇게 무슨 최고위원회 뭐 발언록, 뭐 의총 발언록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외면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딱 올렸거든요. 올렸더니 그거를 12,000명 이상이 봐요. 제 페이스북에 와서. 그리고 좋아요가 1,000건, 댓글이 140개 뭐 이렇게 달려요. 공유도 엄청 많고. 그래서 야, 제가 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정청래, 너 스스로 너에 대해서 저평가했구나. 너는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저평가했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네. 비록 그것이 저지만 대중들이 국민들이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출마선은 뭐 제가 쓰긴 썼지만 그 내용이 다 국민들이 절절하게 염원했던 거예요. 비전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비전은 이런 거래요. 많은 사람들이 생생하고도 절절하게 갖고 있는 염원이래요. 네.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장윤성 기자랑 얘기했던 SNS 뭐 공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이 제가 무슨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제가 무슨 분석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냥 생각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것을 지금 당은 못하거나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정당으로 네. 가야 된다.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시면 일단 당은 시끄럽고 재밌어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리고 뭔가 얘기거리가 많을 것 같아. 아니 왜냐하면 기사 쓸 게 없을 때도 많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 회의를 아침 회의 들어가 보면 저 얘기를 왜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뭐 이런 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일단 시끄럽고 재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 선거운동도 네. 시끄럽게 할 생각이에요. 시끄럽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상한 것이 이번 전당대회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그리고 정책은 뭐고 대안은 뭐고 공약은 뭐냐. 네. 이런 것이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언론에서 외면할지라도. 네. 근데 누구는 나가지 마라. 누구는 나오지 마라. 나는 나가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있잖아요. 이런 선거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저도 좀 특이한 선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안에만 있는 현상 같기도 만약에 해요. 누가 나가서 된다면 분당할지도 몰라. 이것을 선거 운동으로 쓰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친노 비노 호남 비호남 편가르기 선거하지 말자. 네. 마이너스 전당대회 하지 말자. 마이너스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자. 차라리. 네. 그래서 차라리 비대위로 절대 네거티브 선거하지 말자. 네. 편가르기 선거하지 말자. 플러스 전당대회가 되자. 라는 것을 제가 최고위원 후보가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대표 나온 분들에게 제가 매니페스토 공약해라. 실천해라. 이것을 제가 압박하려고 그럽니다. 네. 최고위원에 나와서 최고위원 선거운동을 안 하고 왜 대표한테 후보들한테 압박하냐. 네. 이것도 선거운동의 일환일 수 있다. 근데 제가 꼭 여쭙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돼서. 왜 대표 선거를 안 나가시고 최고위원 선거로 선택하셨어요? 저는 당 대표가 되기보다는 네. 당 대포가 되겠다. 대포? 네, 당 대포. 당 대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최고위원이 말석이라도 혹시 된다면 네. 최고위원 말석에서라도 당에게 대포를 날릴 수 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자. 네. 말석이라도 일단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당 대표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당 대표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그리고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지 않냐. 일단 최고위원 해보고 그 자신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겠느냐. 첫 술에 배부르랴. 네. 급하게 먹는 떡 체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하는 네. 물 흐르듯 한 네. 순리대로 가자.
대변인을 한번 하세요. 당 대변인 재밌을 것 같아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매사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이 과연 당 대포가 될 수 있을지, 대포 정청래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후보 등록하시고 나서 저희가 또 후보 토론하고 이럴 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명 부르지 말고 저만 불러주세요, 그냥. 왜 다른 분들 뭐 얘기 꼭 왜 자꾸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를 왜 이렇게 편향 언론으로 만드시려고 그러세요? 저희가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 아직 등록도 안 했지만 이렇게 모셨지만 다른 후보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한 편파 방송을 기대하고요. 야성회복 정권교체 야당답게 정청래 거침없이 정청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